66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슈퍼노멀. 저자 주원규. 출판일 2023년 8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고성가를 일반화하자. 책 소개. 일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다들 부자의 삶을 꿈꾸면서도 체념해버린다. 금수저도 천재도 아니므로 애초에 글렀다는 식이다. 진정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며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지하철 한두 칸에 한 명씩은 있다. 이 책의 저자 주원규는 이렇듯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다. 물론 그 역시 슈퍼노멀에 속한다. 렌털 스튜디오,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등 하는 일마다 폭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100억대의 자산을 쌓았으니까. 그러나 불과 10년 전까지도 그가 월급 160만 원을 받던 평범한 노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는 딱히 천재나 영재가 아니었고 부자 아빠도 없었다. 그가 지금껏 만난 수많은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는 그간의 경험과 관찰, 연구를 통해 성공을 향한 프로세스, 즉 슈퍼노멀 5단계 법칙을 도출해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에 그 모든 부의 비밀을 담았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한다. 슈퍼노멀 법칙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단순하며 이를 따른다면 당신도 슈퍼노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아주 보통의 사람이 수천억 원의 부를 쌓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월 1,000만 원이나 수십억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이다. 그 정도의 부를 손에 쥐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환영한다. 당신은 슈퍼노멀 법칙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며 자포자기하는 대신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노멀의 반격을 시작해보자. 당신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저자 소개. 저자 주원규, 유튜버. 월급 160만 원의 노멀에서 구독자 180만 유튜버로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누구나 자신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외치며 오늘도 노멀들의 반격을 응원하고 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 160만 원에 매달려 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20대를 보냈다. 평생 월급쟁이로 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 곧바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렌털 스튜디오로 호기롭게 첫 사업을 시작하지만 모든 시도가 곧바로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십수번 넘어지고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마침내 스튜디오 사업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았고 이후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낸 그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했다. 또한 그 즈음 개설한 재테크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을 통해 구독자 180만 명을 모으며 다시 한번 성공을 증명해냈다. 2022년 신사임당 채널을 20억에 매각했고 현재는 유튜브 리서치 서비스 뷰트랩의 창업자이자 유튜브 채널 주원규 운영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대표 저서로 Keep Going, 인생은 실전이다 공저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아주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했다.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를 피하려고 전화기를 껐다. 내가 얼마나 망했는지 사람들이 확인하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막 성장 궤도에 오른 사업을 접기로 했다. 매일같이 수억 원씩 여기저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숨이 막혀왔다. 더 숨통을 조이는 건 지금껏 나를 믿어준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때였다. 현금 흐름이 끊겼기에 월급을 주기 힘들다는 말을 꺼낼 때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언젠가 꼭 다시 부를 테니 믿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예전 영상을 찾아서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옛날 유튜브 채널 속 자신감 넘치던 주원규와 지금의 주원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모든 근육이 기능을 잃는다.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컴포트존 즉 안전지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컴포트존 안전지대이란 한 개인이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는 영역을 말한다.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전지대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신감 넘치던 시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책 리뷰 영상을 올릴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이다. 확신에 가득 차 있던 그때의 안전지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넓었다. 내 곁에는 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 또 나는 늘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안전지대의 영역은 확장을 멈추고 이내 구석에 몰려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더 글로리나 카지노 같은 드라마를 정신적 마취제로 활용하며 계속해서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할 뿐이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틈만 나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잡다한 생각들,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적는데 골몰했다.
특히 남 탓을 한다거나 나를 자책하지 않으려 했다. 나를 원망하는 건 그래도 낫다. 타인에게 화살을 돌려 남 탓만 하는 게 최악이다. 남 탓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 하나만 바라보는 가족과 언젠가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한 직원들을 지킬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망가질 것이다. 나는 누구 탓을 멈추기로 했다. 넷플릭스를 끄고 무작정 수영장에 나간 것도 그 즈음이다. 처음에 내 실력은 그저 동네 아저씨가 헤엄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내가 원하는 기록을 세어보기로 결심하고 매일같이 수영장에서 서너 시간씩 훈련을 받았다. 손을 휘젓는 횟수를 세고 턴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고 물을 밀어내는 방법을 익혔다. 레인을 오갈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고 호흡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폐활량 훈련도 했다. 체계적인 강습을 받으면서 기량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왜 잘하지도 못하는 수영의 목숨이라도 건듯이 달려드느냐고 물었다. 그들에게는 내가 더는 숨을 곳이 없으니 이제 수면 아래로 숨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였으리라. 물론 수영은 잡생각을 사라지게 해준다. 수면 아래서 너무 숨이 차면 숨 쉬고 싶다는 단 하나의 생존 본능만이 나를 움직일 뿐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런데 수영이 나에게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동네 아저씨 정도의 형편없는 실력도 몇 시간씩 체계적이고 고된 훈련을 받으며 노력하니 훨씬 나아지더라는 것이다. 나는 분명 수영의 영역에서는 성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 나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사업과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수영일지라도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나의 내면은 당장 한껏 쪼그라든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떼야 성장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성장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내가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어느새 멋진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수영 연습에서 찾았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크로스존 그런 즉 성장지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멍청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잘 못하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음치가 매일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여길 것이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유튜브에 춤추는 영상을 매일같이 올린다면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찰 것이다. 그러나 성장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오히려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른다면 어느새 도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심하다며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다시 성장지대에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방황하던 시간 동안 끄적여둔 수백 장의 메모를 펼쳐서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성장지대로 향할 수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나를 훈련하고 단련했는지 귀납적인 관점에서 체계를 잡았다. 그리고 내가 거듭한 크고 작은 성공들에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음을 도출해내게 되었다. 나는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하여 반복 성공을 꾀할 작정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바보 소리를 들으며 시작해왔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응원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집안이 부유했다면 하여간 특출한 게 뭐 하나라도 있었다면 세상은 나를 더 밀어줬을지도 모른다. 평범한 직장인의 지나지 않는 주원규의 성공을 믿어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바보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으니 어느 순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성장지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성공시킨 온라인 스토어 판매자로 그리고 180만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다시 IT 시장에 뛰어든 사업가로 어느 수준까지는 뛰어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연습과 훈련은 사람을 어느 정도로 꽤 뛰어난 수준으로 성장시켜준다. 내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피나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동네 수영장에서 눈길을 끄는 정도의 실력까지는 갖출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다. 평범한 수준에서 매우 탁월한 정도에 이르는 법. 나는 그 훈련과 연습의 법칙을 절망 속에서 써내려갔다. 한마디로 이 책에는 슈퍼노멀이 되는 법이 담겨 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도 좋다. 하지만 몸을 쓰지 않을수록 근력을 잃게 되듯이 당신의 안전지대는 필연적으로 점차 좁아질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내면의 자아는 매 순간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그래,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이런 말들에 안주하며 계속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달콤한 위로를 떨쳐내고 성장할 때의 불편한 감정을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안정을 보장해줄까? 어쩌면 당신을 위로하고 응원하던 사람들도 한자리에 머무른 당신을 보며 언젠가 떠나갈지도 모른다. 계속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아이를 예뻐만 하는 부모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한다. 부자가 되는 시작점에 선 당신에게
어떻게 해냈을까? 나는 이 주제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았다. 분명한 것은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금수저는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정규분포로 보면 가장 넓게 퍼져있는 뚱뚱한 영역에 속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어떤 분들은, 특히 항상 내가 감사해야 하는 구독자분들은 나를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마냥 대해준다. 그렇지만 내가 속한 현실적인 위치는 뚱뚱한 정규분포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끝부분 정도이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정도라는 뜻이다. 그간 사업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의 영역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 영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목표는 대체로 평범한 가운데 뛰어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재능이 필요하거나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내가 정립한 슈퍼노멀 프로세스 또한 평범한 사람이 실행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내가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만든 이유는 스스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다.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려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동료를 많이 두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직원들에게 내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신입사원을 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5단계 교육 과정을 정리했고 여기에 슈퍼노멀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슈퍼노멀 프로세스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천재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양질의 평범한 사람이 되는 매우 좋은 방식이다. 두 번째로 수천억 원의 자산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내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천억 자산가를 꿈꾸지 않는다. 50에서 1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 또한 슈퍼노멀 프로세스는 매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내고자 하는 회사 대표를 위한 비법이 아니라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목표로 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을 위한 성장 가이드이다. 50억 원의 재산이나 매달 1천만 원의 수입. 이는 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 목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수준이다. 나는 딱 이 정도를 슈퍼노멀 프로세스의 지향점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매우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결국 나의 노력이라는 영역이 남는다는 사실이다. 방법을 알아도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현실 세계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없다. 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마이너스 4천만 원에서 100억대 부자의 꿈은 이루었는데 그 다음은? 언젠가 나는 한 기업체 강연에서 1조 가치의 기업을 만들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모두가 웃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농담 삼아 던진 말이 아니었다. 내 목표는 정말로 지금의 사업체를 1조 가치로 높이는 것이다. 지금 내 시간표는 오로지 그 꿈을 위한 일정으로만 채워져 있다. 물론 알고 있다. 앞으로 내 시간 전부를 바쳐도 1조 가치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지.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일평생 노력했다는 말은 멋있게 남길 수 있잖아. 지금 30대 후반인 나는 20에서 30대에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50대에는 30대가 아쉬워질 것이다. 80대에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날들이 후회스러울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죽으림을 다했다는 사람과 꿈을 이루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후회할까? 후회하고 싶지 않기에 오늘도 하루를 가득히 채우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 당신이 꿈을 향해 달리는 동안 나도 내 꿈을 향해 달릴 것이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당신도 나도 정규분포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내가 언젠가 슈퍼노멀의 자리를 벗어나 그 이상의 세상으로 간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이다. 슈퍼노멀 1단계 법칙,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구어낸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찾아본다. 슈퍼노멀 2단계 법칙,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첫째,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둘째, 그중 확률에 달린 일과 실력에 달린 일을 구분한다. 슈퍼노멀 3단계 법칙,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즉, 실력의 영역을 구분한 뒤 학습한다. 이때 포기하려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장의 해상도를 높인다. 슈퍼노멀 4단계 법칙, 고빈도로 시도한다. 슈퍼노멀 프로세스 5단계, 높은 성과를 일반화한다. 결과물의 최저값이 올라갔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당신에게 종종 나에게 유튜브 이외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며 인스타 DM을 보내오는 이들이 많다. 간절한 메시지를 볼 때면 예전에 렌털 스튜디오를 하며 멘털이 무너졌던 시기,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을 때의 막막함이 떠오른다.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관련 이야기들을 자주 유튜브에서 풀어놓은 적도 많다. 그런데 특히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오는 이들이 있다. 저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서비스를 오픈할 생각입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인데 잘 될까요? 피디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사실 나는 엄청나게 유능한 경영자나 사업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할지를 예측해주는 대신 나는 이렇게 답하곤 한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잘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세상에 없던 차별화된 서비스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닌지, 시장에 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유의미한 숫자의 고객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차별화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대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 사례에서도 설명했듯이 차별화는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우리 같은 평범한 노멀에게는 모방이 먼저이고 차별화는 그 다음이다. 우리는 호수같이 넓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생산자다. 물고기라는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때 물고기에게 어떤 먹이를 뿌릴 것인가? 세상에 없던 나만의 미끼를 끼우는 전략이 유효할 확률이 높을까? 나라면 모험을 하는 대신 바로 옆에 낚시꾼이 어떤 미끼를 사용하는지를 물어볼 것 같다. 옥수수인지 떡밥인지 새우인지 이 호수의 물고기들이 어떤 먹이를 선호하는지 알아야 나도 생산자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는 어떻게 물고기를 이쪽으로 오게 할 것인지 차별화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고기 입장에서 난생 처음 만난 먹이를 쉽사리 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들은 불필요하거나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데 드는 전환 비용이 크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당신이 고객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 1. 카이스트 출신 IT 인재들이 모여서 만든 엄청난 기능을 가진 메신저. 2. 카카오톡. 차별화는 한 번의 혁신적인 메신저가 더욱 높을 수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 번의 익숙한 메신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드는 전환 비용, 즉 친숙함이나 편의성 등의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는 고객층과 타깃 고객이 겹치는 라인과 같은 메신저들은 특장점을 몇 가지 꼽을 수는 있겠으나 인터페이스 자체는 카카오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높은 전환 비용은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신저 강자인 카카오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모티콘 같은 부가 기능 외에 압도적으로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해 차별화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소비자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도록 묶어두는, 즉 카카오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전환 비용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신규 진입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7월 출시한 SNS인 스레드 트레드를 예로 들어보자. 메타에서 트위터의 대항마로 야심차게 출시한 스레드는 폭발적인 속도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100만 이용자를 만드는데 3.5년이 걸렸는데 스레드는 단 1시간 만에 해냈던 것이다. 어떻게 이렇듯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SNS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환 비용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먼저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거의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추었다. 그리고 유저들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인 팔로잉을 그대로 연동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억 명의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스레드로 유입됐다. 반면 넷플릭스는 기존 비디오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였다. 기존 비디오 체인을 붕괴시키면서 시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보다 앞선 사람의 성공 루트를 따라가라.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적합한 최고의 전략. 당신은 노멀의 상태에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백억 이상을 소유한 부자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천재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나는 유튜브를 연구하면서 이 세계에도 천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40만 구독자를 모은 노잼봇을 보자. 그는 명실상부한 얼굴 천재다. 그저 본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단기간에 4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미남도 아니고 화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도 못했다. 당연히 유튜브를 시작한 초반에 아제트를 비롯한 몇 개의 채널은 실패했다. 그러나 돌연변이를 모방하는 전략에 차별화를 더하며 마침내 신사임당 채널로 성공할 수 있었다. 노멀인 당신에게도 이 전략이 매우 유효한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시도하든 당신은 그 세계에서 초보 조금 더 잔인한 말로는 꼴등일 확률이 매우 높다. 초보의 가장 큰 약점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놓인다는 점이다. 해당 시장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이때 최적의 선택은 그 분야에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성공 비법을 알아내고 그 루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고수의 방식을 조금 더 빨리 터득하기 위해 강의를 들으며 배우지 않는가? 돌연변이로부터 배우는 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잃는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능력도 돈도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왠지 이런 하소연이 들려오는 듯하다.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하려는 움직임이다. 나는 유튜브 강사를 하며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유튜브로 돈은 벌고 싶지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자신이 하려는 분야의 100만, 200만 유튜버가 버티고 있는데 이제 와서 되겠냐고 울상이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조차 모르는데 초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한다. 그렇게 오늘도 포기해야 하는 이유만 늘어간다. 생각을 바꿔보자. 지금 시작한 당신은 유튜브의 세계에서 꼴등이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어보자. 1등은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불안하다. 자신들을 모방하려는 2등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항상 혁신해야 한다. 1등은 뒤처질 수 없으므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 새로운 시도조차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당신은 꼴등이기에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다. 꼴등이라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꼴등인 당신은 시도하지 않으면 분명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나는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시간을 잃거나 적립하는 게임 더 타임 호텔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런 세계라면 나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시간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런 류의 게임과는 달라서 오늘 쓰지 않은 시간을 절대 내일로 적립할 수 없다. 쓰지 않은 오늘의 시간은 그대로 사라져버린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리스크이다.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패할까봐 괜히 시간 낭비만 할까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렸다. 오히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에 공포를 느껴야 한다. 인생을 이지시 모드로 살아라. 우리는 왜 자꾸 쓸데없는 일에 빠져드는가? 슈퍼노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직장인이라면 퇴근한 뒤에 또다시 성장을 위한 학습의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러나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맥주 한 캔 하고 싶고 멍하니 유튜브 쇼츠를 넘기고 싶다. 이해한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티는 그에 져서 정리하는 뇌와 아이즈벨이 2015에서 우리의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의 판단만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계를 넘어서면 중요도와 관계없이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게으름을 피우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당신은 이미 회사에서 상사에게 시달리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집에서는 더 이상 뇌를 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남들처럼 대부분의 여유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면 슈퍼노멀의 길과는 완전히 멀어질 것이다. 본능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무의식부터 다시 세팅하라. 본능을 이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의 산물이다. 나의 뇌가 자꾸 유튜브 쇼츠를 넘기며 휴식하라고 몰아가는 이유도 무의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예 환경을 바꾸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나의 무의식을 지배해보면 어떨까? 공부의 신 강성태는 한 학생을 코칭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세팅해두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자동으로 책상에 앉도록 설계한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학생의 성적 또한 크게 올랐다고 한다.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간절히 학습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가? 그렇다면 아예 무의식이 고민할 틈이 없도록 주변을 설계해보자. 예를 들어 업무용, 취미용 등 용도를 구분하여 노트북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하는 장소와 쉬는 장소, 취미 생활을 하는 장소 등을 구분해놓고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일하는 장소에 들르도록 계획해놓아도 좋다. 환경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인생을 하드하드 모드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1시간 30분 안에 인터뷰를 끝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신사임당 시절 나는 스케줄을 빼곡하게 다이어리에 적어놓는 슈퍼노멀들을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하나 싶어 의아해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촘촘하게 계획을 설계해두고 그 계획에 내 무의식이 따라가도록 만들어둔다. 이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나의 무의식을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인간에게 변화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언젠가 이삿날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젓가락과 수저가 오지 않았다. 아직 짐을 풀지 않아서 젓가락이 필요한데도 왜 시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일회용 수저는 보내주지 마세요에 체크되어 있는 앱의 기본 설정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기본 설정을 지우는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워하는 인간이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고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과자와 탄산음료가 널려있는 방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꼴이다. 인생을 구제하듯 모드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의식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환경을 바꿔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 부의 매트리스를 깔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데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이유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도도 하지 않으려 한다.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의 손실 회피 경향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동료 아모스 트버스키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액수를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2배 이상 크다고 한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만족감이 100이라면 100만 원을 잃었을 때 상실감은 200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든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살면 지금 같은 삶이 펼쳐질 뿐이다. 당신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가능성으로만 남기지 마라. 혹시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는가? 나는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칭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멋진 PD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가능성, 100억대 자산을 소유할 가능성 등이 끝내 가능성으로만 남았다면 어떨까? 시도하지 못한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후회에 짓눌리며 살았을 것이다.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가능성의 리스트에 적힌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것이다. 그럼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후회는 없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생각보다 적게 남았다. 시도해봤고 결과를 알고 있으니 성패를 떠나 후련하다. 그러나 내가 해보지도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았다. 당신이 맛있는 초콜릿과 맛없는 초콜릿이 섞인 상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초콜릿부터 먹겠는가? 끝까지 맛있는 초콜릿을 남겨두면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행복할 수는 있다. 그런데 중간에 초콜릿 상자를 누가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초콜릿의 황홀한 맛은 끝내 알지 못한 채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이다. 삶은 유한하다. 시도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말이다. 실패의 대가가 0이라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다. 여전히 시도가 두려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 바로 슈퍼노멀 4단계 고빈도 전략이다. 만약 성공할 확률이 60%, 실패할 확률이 40%인 게임이 있다면 전 재산을 걸 수 있겠는가? 성공 확률이 높긴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인다. 40%의 확률로 패배하면 전 재산을 날리니까. 그런데 전 재산을 쪼개서 한 번에 10,000원씩 걸 수 있다면 어떨까? 무조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런 게임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이렇듯 눈의 영향을 크게 받은 확률의 영역에서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면 미래의 성공은 이미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주인공 빌 케이지 톰 크루즈분은 죽음을 맞는 순간 특정 시점에서 되살아난다. 외계 생명체와 전쟁 중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는 실패가 확실해지는 순간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어차피 되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즉, 죽음의 대가가 사실상 0에 수렴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아진 것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와 학습을 거치며 점점 더 강력해진다. 사업 한 번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빌 케이지처럼 실패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지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은 부의 매트리스가 없는 노멀에게 매우 적합한 전략이다. 반복 성공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자. 확률의 영역을 직원에게 위임했고 또다시 돌연변이를 찾아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성장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기록한 뒤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매뉴얼을 만든다. 결국에는 다른 단계까지 모두 타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1.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팀. 우리 팀이 갖고 있는 핑곗거리, 즉 제약 요인을 알아내고 시장을 조사하는 일을 맡는다. 그런데 제약 요인이란 사업이 성장하면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해당 팀은 바뀐 제약 요인 그리고 더 이상 제약 요인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낸다. 또한 더 이상 우리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은 돌연변이를 참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더 빼어난 돌연변이를 찾는 작업을 주 업무로 삼는다. 이 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팀에 주입하며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관찰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 2. 분해하는 팀. 돌연변이의 특별한 요소를 어떻게 우리 팀에 적용할 것인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득을 계산해내는 일을 맡는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우리 팀에 맞게 적용하는 데 최적화된 사람이어야 한다. 계산에 능하고 객관적이며 우리 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에 적합하다. 3. 실력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실력의 영역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지금껏 돌연변이의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 만들어온 우리 팀의 프로세스에 빠진 이빨을 채워 넣어주고 업무 퀄리티를 끌어올릴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기업 출신의 경력직이 적합할 확률이 높다. 한편 이들은 신입사원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를 만드는 역할도 맡는다. 실력의 영역은 학습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이들이 만든 업무 가이드를 통해 조직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봉이 가장 높을 확률이 크다. 4. 확률의 영역을 책임지는 팀. 누가 하느냐보다 몇 번 하느냐가 더 중요한 영역. 그러므로 최소 비용이 덕목이 된다. 확률의 영역에서는 고용에 따른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입사원이나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때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최저 비용으로 대량 빈도를 뽑아내는 데 목표를 둔다. 신입사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성을 기르고 시장 보는 눈을 키우게 될 것이다. 확률의 영역에서는 신입사원 1명과 경력직 직원 1명의 성과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굳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확률의 영역에서는 시도의 빈도와 높은 수준의 성실성, 낮은 비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슈퍼노멀의 길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래서 어렵다. 슈퍼노멀의 길을 응원한다.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성공하라. 슈퍼노멀로 가는 길에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필요 없다. 슈퍼노멀 프로세스의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즉 빠르게 성과를 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빠르게 내 잠재 고객의 피드백을 확인하면 된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이 있다. 완벽한 계획이 짜여 있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사실 게으른 게 아니라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게으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항변이다. 게으르다는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기에 완벽주의자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우리 주위에 흔하다.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전까지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신입사원이 있다고 해보자. 이를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직원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상사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직원 혼자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고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간에 여러 번 상사에게 보고하고 피드백을 자주 받는 편이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작은 성과를 반복적으로 성취해내며 성장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적용할 때는 피드백 또한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음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빠른 시도와 빠른 실패, 그리고 작은 성공이 살 길이다. 나 또한 빠른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자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꼭 커뮤니티 기능을 열어두고 영상의 기획 방향과 아이디어를 올려서 구독자의 반응을 확인했다. 내 채널의 커뮤니티 기능까지 읽는 이들이라면 핵심 고객이자 진짜 구독자라고 할 수 있다. 이 핵심 고객의 댓글 반응, 즉 피드백을 확인한 뒤 영상으로 만들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신사임당 채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동산 웹드라마 콘텐츠도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기업에서도 잠재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여 성과를 높인다. 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강의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강사를 미리 섭외하여 커리큘럼을 짜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작업부터 실행한다. 그 다음 홍보 영상에 광고를 집행하여 잠재 고객의 호응도를 분석한다. 그런 뒤 호응도가 높은 강의에 자원을 집중 투여하여 강의를 출시하는 방식이다. 빠른 시도, 빠른 실패, 빠른 반영. 평범한 노멀에게도 빠른 피드백 반영이라는 성공의 핵심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원하는 만큼의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가? 클릭을 유도할 만큼 매력적인 제목으로 바꿔보자. 아니면 원고를 재미있게 다듬어보자. 그래도 아니면 썸네일을 다른 방향으로 디자인해보자. 아니, 아예 다른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보자.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시도한 뒤에 고객, 즉 구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내가 말이야, 일단 하면 잘하는데 완벽주의자라 실행을 빠르게 하지 않을 뿐이야. 무슨 일을 하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절대 슈퍼노멀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실마리 조직의 수준 레벨을 높여라. 우리는 지금껏 슈퍼노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분해했다. 공정을 하나에서 10까지 세세하게 나누고 각 과정을 또 분해했다. 운과 실력의 영역으로 나눠 여러 번 도전하고 열심히 배워 성장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분해하고 익혀 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내 뒤를 쫓아오는 경쟁자들을 뿌리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들보다 앞서 나가면 된다. 누군가 내 뒤를 2걸음 쫓아왔다면 3걸음 앞서면 그만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가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 2가지를 제안한다. 앞서 나가는 조직은 빠르게 소통한다. 전문가의 눈으로 빈틈을 채워라. 두 번째 실마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나는 2015년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뛰어든 2017년, 당시 월 매출은 7천만 원 정도였다. 직장인 월급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액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연 매출 8억 원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액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마도 당시 가장 유명한 온라인 스토어 판매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 평범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스토어 판매자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 정답은 바로 네트워크다. 그 즈음 나는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조금씩 영향력이 커지면서 내 이름 또한 덩달아 유명해졌다. 만약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면 내 영향력이 지금과 같이 커질 수 있었을까? 나는 이때의 경험으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 브랜드, 회사, 상품, 프로젝트, 그것이 무엇이든 연결된 네트워크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나는 네트워크가 슈퍼노멀의 이후를 결정짓는 거대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대체 네트워크란 무엇이고 성공하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결망 안에서 참여자가 계속해서 영감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 간의 협업이다.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 간의 협업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는 성장할 것이다. 고여있는 네트워크는 이용자에게 큰 매력이 없다.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참여자가 스스로 나서서 정보를 확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안에서 양질의 정보가 수시로 공유될수록 좋고 네트워크 밖에서도 원활히 확산된다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구성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눌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양질의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는 곧 외부 사람들까지 흡수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검색 등의 방식을 통해 우리 네트워크로 유입될 것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네이버 카페다. 좋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돕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참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로 양질의 자원을 주고받으며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는 좀처럼 이탈할 마음을 먹기 어렵다. 이러한 효과를 노리려면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끼리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차원의 정보를 거리낌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즉,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안에서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절대로 네트워크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는 네트워크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네트워크. 중구난방으로 무조건 많은 사람을 모아둔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모였을 때 그 사회적 연결에서 그야말로 시너지가 나온다. 참여자들이 서로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고 전파하면서 네트워크는 더욱 공고해지기 마련이다. 그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성장할수록 네트워크의 수준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기억하라. 무작정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집중하지 말고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한 이들을 한데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요즘 이 유명한 격언이 옳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나 혼자 슈퍼 히어로가 되어 세상 위에 군림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슈퍼노멀들과 함께 멀리 갈 수는 있다. 잘 갖춰진 네트워크 안에서 각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어떠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세 번째 실마리 이질적인 요소를 융합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자고 일어나면 경쟁자들이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제품을 앞다투어 내놓는 시대다. 모든 것이 포화 상태인 지금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더욱 차별화할 수 있을까? 나는 융합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를 섞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구매자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아이폰의 첫 시작을 살펴보자. 아이팟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던 2002년에 미국인들은 휴대전화, 업무용 휴대전화 블랙베리, MP3 플레이어를 따로따로 들고 다녔다. 이를 포착해낸 스티브 잡스는 5년 뒤인 2007년 모든 기기를 하나의 기기에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의 휴대전화를 출시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카메라, GPS, 무선 인터넷, 전화까지 모두 가능한 아이폰의 시작이다.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의 공언대로 세상을 바꿨다. 이렇듯 섞으면 성공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참이 되게 만드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이 옳다. 금수저, 천재도 아닌 평범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여기까지 달려왔다. 슈퍼노멀이 되는 5단계 프로세스는 물론 그 너머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
앞으로 내게 남은 일은 당신을 응원하는 일이다. 성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로 달려온 당신, 지금부터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신뢰했으면 한다. 다른 누군가가 해냈다면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행복을 간절히 바란다. 어딘가에서 멈춘다고 해도 당신이 옳고,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당신이 맞다. 다만 당신은 언제든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말은 꼭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굳은 결심 뒤에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 있는 의심이 따르게 마련이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주원규라서 해낸 거 아닐까?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념이 떠올랐다가 사라질 것이다. 의심과 걱정, 노파심이 당신을 내내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고백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가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